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발생한 미국 당국의 한국인 체포 구금 사태. 결국 7일 만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귀국길에 오르게 됐는데요. 우선 이번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당장 조지아주의 현대차 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올스톱 됐고요. 우리 기업들이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런 날벼락 같은 구금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문제가 된 취업 비자에 대한 해결책이 앞으로 대미 투자에 있어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접 시행 등 공공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9.7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9.7 주택공급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속보가 들어온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KT 소액 결제 피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T가 이 소액 결제 사태와 관련해서 소액 결제 이 사태가 발생하긴 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기존까지 입장이었는데 네. 오늘 결국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신고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유출된 그 가입자는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네. 이 유출된 정보는 이제 그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 식별 정보 IMSI가 이제 유출된 정황을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이 가입자 식별 정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SK텔레콤 사태 때도 일부 유출된 그 정보에 포함된 같은 겁니다. 네. 오늘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었어요. 일단 피해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게 유출이 됐는지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면 펜토셀이라고 하는 그 이동할 수 있는 그 기지국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차에다가 이 펜토셀이라는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보안이 취약한 지역 그런 기지국을 집중 공략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론인 거고 앞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네. KT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개인 정보 그 유출과 관련해서 김영섭 KT 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오늘도 증시가 사상 최고 챙지를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어요. 네.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런 날은 보통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청산 각각의 포지션 청산들이 부딪히면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 다 덮었습니다.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종가를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9% 상승하면서 3,344.20에 코스닥은 0.21% 상승한 834.76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매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이 1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를 다 물량을 받아냈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기관이 좀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현물에서만 8,200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그 증시 상승의 동력도 1차적으로 보면 세제 개편 기대감이라는 거를 뭐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를 하면서 네네.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충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 하나를 더하자면 간밤 미장의 훈풍도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혜를 받는 오라클의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왕성했고요. 또 간밤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PPI라고 하는데 이게 전월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운 것도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요? 예,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100일간의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면서 신속한 추경과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증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코스피가 3,300선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거론하면서 시가총액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성과도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은 임기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 경제와 공정 경제를 성장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서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일단 국익 우선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 상황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한 기억이 있는데 퇴임하는 순간까지 넘어야 할 고개가 수없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분명한 건 이면 합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합리성과 공정성?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 지속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이런 뜻을 나타냈다고요? 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 투기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제 얘기를 한 게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언급을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추가 규제를 계속 내놓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 그 귀국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구금된 시설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공항으로 출발했다는 소식도 출발했군요. 전해졌습니다. 이제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은 이제 당초에는 하루 전에 전세기를 타고 이제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미국 측 사정을 이유로 지연이 됐었죠. 이걸 두고도 이제 여러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은 현지 시간으로는 11일 정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12일 새벽 1시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제 전세기 편으로 귀국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이변이 없으면 이제 이 일정대로 귀국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체포돼서 구금 시설에 억류된 지 7일 만에 귀국행길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이고요. 이 가운데 이제 한 명은 자진 귀국을 선택하지 않고 잔류를 선택을 했고요. 또 여기에는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해서 이제 전세기에는 330명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제 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거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수갑을 채우는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합의했다는 점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울러서 또 이제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서 다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이걸 미루어 보면 이제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에 미국에 재입국 시에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네. 자, 건강보험 얘기 좀 해볼까요? 재정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을 최고로 올려도 뭐 앞으로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재정축의 통합모역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요. 2050년 지금부터 이제 25년 뒤죠. 건강보험 총 지출은 296조 4천억 원. 이제 이에 반해서 총 수입은 251조 8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추산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이에 미뤄보면 이제 44조 6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수입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추산 결과입니다. 네.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건강보험료율이 상한선이 8%입니다. 그러니까 44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이 추산 결과도 보험료율을 꾸준히 인상해서 법적 상한선인 8%까지 도달하는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추산 결과입니다. 더욱 이제 이번 연구는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의료기술 도입, 뭐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또 정부의 지출 효율과 노력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막대한 적자를 막지 못하는 원인을 아무래도 좀 고령화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고령화를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한데요. 네.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를 따져보면 전체의 44%에 달하는 48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게 되면 의료 이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결국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지속 가능하진 않다라는 뜻이고 네. 보험료를 더 걷어서 이런 식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우리 건강보험 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의료 공급 체계를 혁신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서 체포 구금됐던 300여 명의 한국인이 억류된 지 7일 만에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에 의하면은 일체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이번 사태가 벌어진 공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건설 중인 다른 한국 공장들도 중단 위기 상황에 놓이는 등 한미 통상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될지 해법은 무엇이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무사히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지난 금요일 오후에 발생했던 이 그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그 조지아주 공장 그 급수 사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거든요. 사실 이 쇠사슬에 그렇죠. 참 보기에 좀 안 좋은 네, 그런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충격을 안겨줬는데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 이렇게 대규모로 뭐 단속을 당한 적은 없었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금 보시나요? 그게 이제 뭐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적을 어느 정도 뭐 요구한 것 같아요. 뭐 하루에 한 3,000명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랬는데 네. 그런 어떤 그 이민자 단속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던 와중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약속한 상황에서 이제 공장을 지어서 지금 그 조지아에서 문제된 뭐 현대차하고 LG 엔솔하고 협작한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데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 요구를 한 측면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도 이해관계가 맞아서 투자를 했는데 네. 기왕에 투자를 하기로 한 거는 상당히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좀 없거든요. 손해가 좀 최소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달라 미국 측의 요청도 그렇게 있었고요. 했고 우리도 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네.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동안에도 많은 얘기는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설마 그러겠냐.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인력을 전문 인력을 한국에서 데려가서 거기서 쓰려면은 네. 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편법으로 뭐 상용 비자나 관광 비자 아니면 이스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간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쓴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이 원칙대로라면 이제 좀 애매한 면도 있지만 좀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법적으로 미국의 이민법이나 이런 게 좀 위배되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는 이제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네. 좀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급하게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좀 생겼고 네. 또 이제 내부자 제보 비슷하게 그쪽에 이제 정치인 뭐 어떤 하원에 나갔던 여자가 뭐 자기가 제보를 해서 네.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사태가 터진 건데 네. 결론적으로 좀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얘기했던 거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막 압박까지 했는데도 실제로 앞뒤가 안 맞는 투자를 그렇죠? 했는데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모욕스러운 결과를 보여준 거가 우리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그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산업계에선 관행처럼 굳어졌던 이 문제 아닌가요? 이 비자 문제가요?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이게 나라별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이제 비자 쿼터를 좀 받아서 인원을 확보한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 같으면 뭐 5,400명 정도, 칠레는 1,400명, 그 호주는 1,500명 이 정도를 이제 합법적인 네. 이런 비자를 통해서 인력을 데려와서 쓸 수 있게 네. 이렇게 해놓은 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 중에 이제 최근에 많이 뭐 일본도 그렇지만은 투자 압박에 의해서 이제 투자를 급히 진행하는 이런 국가들의 기업들은 좀 우리하고 유사한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원래 그 정식으로 보낼 때 신청해야 되는 E2 비자라든가 L1 비자 같은 경우는 조건도 제한적이고 이게 발급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스타라든가 다른 식으로 예. 좀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불법적인 것이 맞고 또 한국 기업들도 관행에 기대서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한미 FTA가 체결된 지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제대로 이렇게 좀 충분한 비자가 한국에 배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고육지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냐 이런 입장이 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투자를 그동안에 뭐 어제 오늘 갑자기 한 건 아니잖아요. 투자한 지도 좀 됐는데 네. 그 FTA 체결한 지도 지금 10년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에도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그냥
쓰면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를 안 삼았었을 뿐인데 이게 미국의 이민 정책이 이제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상당히 좀 그 강도가 다르게 집행이 되거든요. 네, 네. 이제 트럼프는 이번에 그걸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내세우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동맹은 동맹이고 뭐 이 이민자 정책 관련된 거는 네. 자기네 주권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사실 괜찮은 그러니까 이민 정책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고 비자 발급이나 이런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네. 이런 시점에 그런 걸 좀 서둘러서 급박하게 좀 하지 않았던 거 부분은 조금 정책적으로 미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이민 정책은 이민 정책이고 투자는 투자고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정책이 이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달라 그러는데 막상 가서 하려면은 그게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요.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이제 인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네. 그런 불편이 좀 없도록 어떻게 좀 제도 개선을 뭐 어느 정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 편의를 좀 봐줘라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해서 지금 우리 그 근로자분들이 지금 귀국하는 길에 오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정책적으로 상호 좀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던 건 분명히 있고요. 네. 그거를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요번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전 세계에 이게 공표가 방송이 됐기 때문에 네, 네. 투자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되니까 그렇겠죠.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기업들이 뭐 자기 돈 내고 가서 자기가 열심히 해달라고 해서 주는데 그걸 갑자기 쇠사슬로 막 묶고 이러는 뭐 근로자들이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감안을 해서 제도 개선을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하기 네. 나름인 것 같아요. 매 정권마다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한미 동맹 비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좀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좀 그거는 뭐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닌데 네. 우리가 이제 뭐 한국 동반자법 이런 것도 계속 그 미국 의회에 로비해가지고선 이제 올리고 그랬는데 뭐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한국 동반자법은 어떤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15,000명 정도의 어떤 전문직 비자 쿼터 같은 거를 좀 내줘서 네. 어떤 뭐 기술 협력이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네. 하자라는 거를 이제 계속 해 오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주 우선순위를 엄청나게 좀 앞에 두고 밀어붙이는 보다 더 적극적인 뭐 이런 로비 활동을 한다든가 네트워킹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그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미국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일자리 뺏어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그 조지아주의 그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 공장은 지금 건설 중인 거잖아요. 네, 건설을 위해서 간 거고 네. 또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요, 교수님? 뭐 기술 전수도 일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뭐 이런 2차 전지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는 뭐 기술 인력이 없거든요, 사실상 네, 제조업 네. 기반이 없기 예. 때문에. 없는데 이제 설비라 하더라도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뭐 이런 설비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땜질 뭐 용접 이런 거 그냥 아무나 단순 살수 있는 이런 게 게 아닌 아니거든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65명을 뭐 해고했다 뭐 이런 불평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그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공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돌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인력이 네.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지금 파견된 인력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당장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로 볼 수는 그렇게 없는 보기는 거 어렵죠. 지금 어렵잖아요. 단계에서는. 예. 네. 그럼 그런 것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알려야 되죠. 이 언론 통해서 네. 국민들이 알게.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번 거 이렇게 구금하면서 문제가 이슈가 크게 되니까 네. 미국 내에서도 이제 뭐
몇 부처 간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장이 다 지어진다고 해도 바로 그 미국인들을 근로자로 고용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요? 인력이 이제 그 조지아라는 데가 뭐 대도시도 아니고 네. 뭐 근처에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뭐 그런 특화된 어떤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이제 상당히 인력을 조달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지 인력 중에 아주 고급 기술은 아니더라도 네. 한 중급 정도까지는 우리가 교육을 시킬 뭐 이런 인력도 우리가 파견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지금 짓는 것도 그렇고 오퍼레이션 하는 것도 그렇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력을 우리가 이제 전문 인력을 데려다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차제에 뭐 지금 그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다시 좀 생기지 않도록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태 이후에 이제 미국 다른 지역에서 건설 중인 공장들도 일단 한국 인력들이 철수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철수라기보다는 이제 좀 약간 중단 이런 거로 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도 있고 네. 이제 투자 계획만 있는 데는 상당히 더 주저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에 상당히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철수도 공장 쉽지 같은 않죠. 경우는 네.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드는 게 네. 기업의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간 거기 때문에 맞아요.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미 진출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시행착오 내지는 이런 행정적인 또 이제 비자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게 진행이 이제 안 되는 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호간의 피해만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호간에 좀 해결 방안을 조속히 찾는 게 필요하죠. 어쨌거나 우리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은 좀 어느 정도 뭔가 비자 쿼터라든가 이런 거가 좀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교수님. 지금 만약에 이게 재발된다 그러면 출장을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갔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아빠 가지 마. 엄마 그러니까 가지 마 이제 이러는 거죠. 이런 거가 좀 예. 확실하게 어느 정도 예.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줘야지 네. 뭐 투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후에 이제 한미 통상 협의문을 위한 실무 협의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장 급습 사태를 좀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포인트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느 정도는 뭐 이번 그 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제 협의문 작성하는 데서 되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3,500억 불을 지금 투자한다고 예. 대미 투자 약속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합의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합의한 거를 참조를 해서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이 합의한 내용도 보면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미국한테 유리하게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은 5,500억 불을 투자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투자처를 이제 미국이 정하는 거예요. 미국이 정하고 아까 투자 대상을 미 대통령이 결정한다. 정하고 네. 나서 그거를 이제 45일 내에 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 그러면은 다시 관세를 높여서 인상하겠다. 때리겠다 이런 식의 뭐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 투자위원회라고 하는 거에는 뭐 미국 측만 참가하고 협의할 때는 이제 물론 미일이 같이 들어가고 네. 나중에 이제 투자한 거에 그 이익 그 회수 문제도 예. 이것도 뭐 50대 50이니 뭐 90대 10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불리하게 지금 일본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데 네. 이거에 준해서 우리한테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좀 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1,500불은 이제 조선업을 별도로 이렇게 그 투자로 이제 마련한 거고 2,000억 불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소위 미국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첨단 산업 중심으로 네. 투자를 정하고 또 거기에 우리 기업이 좀 참여를 하고
이런 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뭔가 디자인이 되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지금 반영될지는 전혀 지금 개런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차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여차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뭐 강제로 기업한테 뭐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 이해관계가 맞아야지 이제 가는 건데. 기업이 가라고 해도 근로자가 안 가면 또 그렇죠. 이런 불이익이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를 정부에서 아무리 유도하고 권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좀 인지를 확실히 시켜서 뭔가 이제 이런 건이 재발되지 않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투자 내역에 있어서 좀 디테일을 좀 명확하게 비자 문제 같은 것도 협상안에 넣는다든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E4 비자 관련된 거 아까 말씀드린 뭐 한국 동반자법 관련된 거에서도 얘기한 거지만은 E4 비자 같은 거를 통해서 뭐 한 15,000명 정도 최소한 하고 또 전문직 그 비자에 대한 거는 뭔가 좀 패스트트랙 같은 거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비자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를 명문화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 지켜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 스냅백 조항이라는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한 거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뭔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불상사가 생겨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협상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그게 스냅백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투자 관련된 것도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하고 비자 문제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뭐 우리도 사실은 지켜야 되지만 미국도 이제 워낙에 돌발적인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이런 정책 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불이익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합의문이 먼저 공개된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참조가 되죠. 참조를 상당히. 해서 어떻게 할 건가 좀 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가 이제 상당히 모욕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한 거가 미국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네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국의 어떤 이민법 관련된 거 이런 걸 지켜서 합법적으로 뭐 해야죠. 그래서 그렇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을 생긴 거가 상당히 좀 어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좀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투자를 미국이 지금 EU까지 하면 1조 5천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냈는데 지금 집행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은 뭐 어느 나라 뭐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계기가 지금 된 걸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숙명여대 강인수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주택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2주 연속 보합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나요? 2주 연속 보합이었죠. 2주 연속 보합이었고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게 조사 시점이 9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9.7 대책 발표되고 그 다음 날 바로 또 조사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요. 9월 2주차 한국 부동산은 주간 동향을 보니까 2주 연속 0.08%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0.09%가 나왔습니다. 0.01%포인트 사실 뭐 아주 작은 숫자, 미미한 숫자이긴 한데 우리 6.27 대책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률이 0.43%에서 계속 내려왔는데 0.08, 0.08, 0.09 상승폭이 살짝 확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6.27 대책 같은 경우는 발표되자마자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률이 줄어들었는데
공급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축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별 영향이 없었다.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인천 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4에서 0.00% 오히려 0.04%포인트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요. 경기도는 0%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당초 강력한 대책,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중요한데 이게 심리가 먹혔다면 상승폭이 축소가 됐을 텐데 네. 축소가 안 된 거로 봐서 일단은 크게 영향은 안 주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하루니까 일단 다음 주 통계를 한번 더 본다면 좀 더 확실한 방향성이 지방에 결정이 될 계신 것 분들이 같습니다. 그래 왜 서울 얘기만 하는 거야? 수도권 얘기만 하는 거야? 지방은 마이너스 0.02%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 뭐 예. 지방은 큰 변화는 지금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97 대책이라고 불리는데 일단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는 건지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방향성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연평균 27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전국에 270만 호를 인허가하겠다라는 게 목표였고요. 네. 이번에 다르다는 점은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지역 범위를 좁혔고요. 물량은 270만 호에서 135만 호, 그리고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뀌었는데 인허가라는 건 이제 집을 짓기 전에 네. 허가를 해주고 이제 착공 들어가는 과정에서 30% 정도 이제 허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허가는 네. 받았는데 뭐 사업 여건이 안 좋거나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착공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착공이라는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했고요.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 우리 LH라고 한다면 이제 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이제 합쳐진 기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공사는 랜드하고 하우징. 그렇죠. 네. 그래서 토지공사는 이제 땅을 이제 택지를 개발해서 건설회사들한테 분양을 하는 그러니까 땅을 파는 역할을 땅 장사를 네. 하는 거고요. 네. 주택공사는 이제 집 장사를 하는데 한마디로 땅 장사하지 말고 이제 집 장사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상가 용지 같은 경우 사실 요즘 뭐 쿠팡이라든지 인터넷 배달도 많이 해먹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가가 옛날보다는 필요가 없다. 그렇더라고요. 상가 용지를 주택으로 전환해서 15,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또 비판에서는 왜 수도권에 LH가 직접 시행한다는 얘기는 서울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같은 뭐 경기도나 인천이 아니냐라는 네, 목소리가 네. 있으니까 서울은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유유부지나 노후 시설들을 활용해서 뭐 유유부지에 뭐 2만 1,000호 정도 공공임대주택 2만 3,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총력 투쟁을 하겠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대책은 저는 다 끌어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장관이라도 이거보다는 더 나은 계획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민간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다 동원됩니다. 뭐 민간 그러니까 뭐 소음 기준도 완화하고 학교 용지들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학교 용지 기부 체납도 합리화하겠다. 자금 지원도 해주겠다. 모듈러 주택들도 활성화시키겠다. 예. 모듈러 주택이라고 한다면 모듈러를 만들어서 주택을 이렇게 하나씩 딱딱 그 레고 샀듯이 네. 끌어올리는 건데 이게 2026년 내년 하반기에 아마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 대책이 발표가 되니까 모듈러 관련 주식이 또 올랐습니다. 네, 일단 135만 호예요. 수도권에. 네. 135만 호면은 자 분당 일산 신도시가 어느 정도 규모죠?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 정도 되니까요. 135만 호면 분당 신도시 13개가 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군요. 135만 이게 호가. 가능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새롭게 이재명 정부에서 135만 호를 뚝딱 짓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계획했던 뭐 민간에서 하던 물량 모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 포함된 물량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로 하는 물량은 계산해 보면 한 50만 호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물론 50만 호도 큽니다. 50만 호 분당 5개 정도 네. 규모인데 쉽지 않은데 이 중에서 비아파트들이 있거든요. 한 40% 정도 되니까 빼버리고 나면 한 30만 호 정도가 이제 목표가 됩니다. 예. 30만 호도 크죠. 우리 3기 신도시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네. 3기 신도시도 이제 물량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속도가 가장 빠른 뭐 교산이라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 5개 지구가 한 17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새롭게 발굴하는 물량도 3기 신도시 2개 정도의 물량을 해야 되니까 사실 좀 공격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가 공급 확대 중심 핵심이 될 것 같은데 3기 신도시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죠? 권역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지역이 이제 가장 빠르긴 한데 그중에서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토지 보상이 사실상 다 끝났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대부분 끝나긴 했는데 고양, 창릉은 뭐 문화재 같은 게 좀 남아 있고요. 교산이나 남양주, 왕수군 군부대 이전 문제가 있는데 그렇군요. 일단 보상이 끝난 지역으로 먼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3기 신도시 하니까 이제 이 5개만 있는 줄 아는데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7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왕, 군포, 안산 또 있고요. 화성, 진안, 화성, 봉담이 있는데 아직 토지 보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비가 최소한 2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아마 염두에 두고 앞서서 이제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토지 보상이 아직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착공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예전 같으면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또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또 예전처럼 쉽게 또 수용을 잘 안 해줍니다. 다 계산해보고 소송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대형 로펌을 통해서 소송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토지 보상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속도를 높이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주역이 LH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랜드 하우징인데 땅 관련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집 짓는 거를 하는 건가요? 땅도 당연히 하고요. 네. 땅을 한 다음에 땅을 팔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제가 자리에서 잘못 이제 여쭤봤어요. 예. 한마디로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LH가 이제 땅 장사 안 하고 땅과 집 모두 한마디로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LH가 땅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짓는데 건물 공사는 시공사만 야 민간 니들 들어와서 공사 좀 해라는 방식이 도입이 그러니까 됩니다. 시행을 LH가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건물주가 된다는 얘기인데 장점과 단점은 명확합니다. 장점은 그래도 LH가 시행하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지 않겠나.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개발 이익을 본다면 시행 이익이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개발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이 있고 시공사들이 남기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LH의 시행 이익은 좀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공공이 민간처럼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공을 하는 거잖아요.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행 이익은 좀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LH가 하니까 또 속도전으로 좀 할 수 있다. 빨리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장점이 되는데 문제는 시행 이익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LH가 약간 적자를 보는 구조인데 지금 LH 부채가 17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감이 잘 오지 않은데 170조 원이 넘고요. 2029년이 되면 한 26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4년 뒤에? 네. 점점 부채가 더 왜냐하면 공공 임대주택들도 해야 되고요. 토지 임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LH 부채가 좀 늘어나겠다. LH가 역량 문제 또 자금력 문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건설회사들이 참여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LH가 얼마나 많은 또 공사비를 인정해 줄 것인가도 그러니까 논란이 대형 됩니다. 건설사들의 참여가 그렇죠. 어떨지 모른다. 그리고 일각의 반응은 LH 우리는 민간이 뭐 레미안이나 자이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같은 아파트를 원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LH도 걱정하지 마. 민간 참여형으로 할 거야. LH 레미안? LH 레미안, LH 자이, LH 프루지오, LH 힐스테이트 할 거야. 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형 건설사들은 돈이 안 되면 안 들어가는데 LH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공공이 또 이익이 안 맞는 배임이 되니까 결국에는 중소건설사들이 아마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빨라요. 주식시장도 중소건설사들 주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LH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판교 신도시 생각해 보게 되면 판교 신도시가 LH가 시행하고 민간이 개발한 공사한 곳인데 판교 신도 전체가 그래요? 대부분이 일부는 민간이 시행까지 했고요. 대부분은 이제 LH가 시행을 했는데 판교 신도시 가보면 아파트 좋아요. 자체는 아주 아파트는 고급이 아니에요. 지은지가 좀 됐으니까. 지은지도 그렇고 뭐 LH가 시행을 했으니까 고급으로 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고급으로 짓게 되면 남의 집을 짓는데 그렇죠. 그렇게 호텔처럼 지을 수는 없죠.
판교가 좋은 이유는 주거 인프라가 역세권에 너무 네, 좋죠. 교육에 네. 뭐 주거 인프라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LH가 공사비를 많이 안 들이더라도 네. 주거 인프라가 잘 좋아지면, 만들어주면 네. 충분한 가치를 할 수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LH가 괜히 주택을 고급화하는데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주거 인프라를 좀 고급화하는데 예.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급 물량 기준을 착공으로 정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계획처럼 진행을 해도 그러면은 언제까지 얼만큼 된다는 거죠? 보통 잘 모르겠어요. 보통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완공 우리가 새 아파트가 되는 데까지 준공. 예전에는 한 2년 반이면 됐는데 아, 요즘 요즘은 3년에서 텁텁한데요? 4년 정도 네.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이 2026년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도 2029년에 이제 입주 준공을 하게 되는데 네. 내년에 바로 착공 들어가기는 또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 한 2030년 정도의 계획대로 되더라도 이제 입주 물량들이 나오는데 네. 이 보릿고개 2026년에서 2028년의 3년 정도는 보릿고개는 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거는 이제 대안으로 비아파트를 공급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 규제하고 있죠. 보증보험 한도 126% 룰 적용되면서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매매 네.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하죠. 전세 대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도 사실은 만만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그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데 규제도 살짝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좀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세무조사한다는 내용들도 있고요. 네. 규제 지역의 LTV를 50에서 40%로 내리겠다. 임대사업자들 대출 아예 막아버립니다. 집 있는 사람들은 전세 대출 한도 어디에 2억까지. 임대사업자? 서울 수도권? 그것도? 네네, 수도권입니다. 네. 그리고 유주택자들 집 있는 사람은 대출 한도가 2억까지 이제 막아버리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대책이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1차가 627 대책이었고요. 네. 2차가 이제 97 공급 대책이면 다음에도 7이 들어갈까요? 여기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뭐 다음에 17 대책인가? 아무튼 간에 추석 그런가요? 가운데라서 안 돼요. 추석 지나고 네. 반응을 보고 아무튼 나올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다음 대책을 좀 염두에 두고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요?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이 나왔거든요. 권한을 확대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마포나 송동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조금만 집값이 올라가도 아마 토지거래허가 구역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그 규제 가능성이 지정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국토부라도 마음대로 지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지정되지는 않는데 네. 아마도 집값이 올라가면 충분히 조건이 충족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규제 지역 40%면 강남 3구 용산구에 네. 지금 대출 627 대책으로 6억밖에 안 나오는데 40%가 무슨 무슨 의미냐라고 의미냐. 하는데 네. 뭐 장지동이나 거의와 마천동에 가보면 15억 이하 송파. 아파트들이 있고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해요. 15억 이하 아파트는 앞으로 성동이나 마포 쪽에 지정하게 되면 네. 결국엔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확대 적용을 염두에 두고 이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기미가 있다면 아마 3차 대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공급 대책 나왔고요. 네. 꾸준히 실행하는 거 중요하고요. 집값이 이제 다시 꿈틀대면 수요 억제로 네. 금융 대출 규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 그 잠실에 있는 그 르엘, 네. 잠실의 르엘. 네. 그 당첨 최저점이 70점인데 네. 70점이면은 이게 4인 가족이 만들 수 있는 점수인가요? 4인 가족의 만점이 69점입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은 부부, 자녀 2명의 무주택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만점을 받으면 69점인데 네. 51제곱미터 전용 면적 최저 점수가 70이니까 4인 가족은 떨어졌습니다. 제 친구도 69점이 있는데 주위에 이번에 4인 너무 가족이 많지 않아요, 요즘? 요즘 4인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네. 3인 가족이니까 더 멀어지고요. 네. 나머지 최저 점수는 74점입니다. 자녀가 3명 있는 분들이고요. 만점도 나왔습니다. 이분은 84점 만점. 일곱이라 그러던데. 만점은 본인 포함해서 7이니까 본인 제외하고도 6명이니까 자녀 3명에 부모님 2분까지 이제 부양 가족으로 해야 되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실현할 수 없는 목표니까 네. 저는 근데 당첨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이 힘든 구조라면 이게 결국은 몇몇에게만 로또가 되고 그림의 떡이 되는 건데 청약제도 또 어떻게 좀 손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죠. 저는 청약 제도가 이제 한계, 청약 가점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뭐 할수 청년들 입장에서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특별 공급이야 신혼부부들이나 다자녀한테 주고요.
일반 공급에 대해서는 저는 좀 추천 물량이나 그냥 네. 납입 금액 정도로 네. 부장가족 점수는 그냥 특별 공급에만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